2025년 12월 12일, 베이징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날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겉보기에 여느 해와 다름없는 공산당의 연례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CCTV 뉴스 화면 속 붉은 깃발 아래 정장 차림의 관료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은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관찰자의 눈에는 그 몇 초간 스쳐 지나가는 영상 속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포착되었습니다. 흔히들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며칠째 사라졌다, 누가 숙청되었다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드는 이야기들이 종종 사실로 드러나곤 합니다. 권력의 심장부인 베이징, 그 불투명한 장막 뒤에서는 침묵이 곧 가장 큰 비명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 영상은 바로 그 침묵의 비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앉은 7명의 상무위원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은 표정으로 정좌하고 있었고, 한때 실종설이 돌았던 리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자리에 나타나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통제된 평온함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단상 아래를 훑고 지나갈 때, 혹은 참석해야 마땅한 고위 관료들의 명단을 대조해 볼 때, 우리는 매우 결정적이고 무게감 있는 인물 하나가 증발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이자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마싱 루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관료 사회 규범, 특히 중앙경제공작회의 같은 최고 위급 행사에는 소위 죽지 않았으면 참석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쌍규 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싱 루이는 11월 28일 정치국 회의와 12월 8일 집단 학습에 이어 이번 경제공작회의까지 3번 연속으로 국영방송의 렌즈 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깝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5년 7월 1일로 돌려보면 당시 관영신화통신은 마싱 루이가 신장 당서기직에서 물러나고 천샤오장이 그 자리를 잇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통신문 끝자락에 붙어있던 별도 임용이라는 4글자는 중국 정치 문법에서 지극히 모호한 꼬리표였습니다. 때로는 영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것은 파멸을 예고하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마싱 루이는 그 임용을 기다리며 반년을 보냈고 결국 연말의 가장 중요한 회의들에서 연속으로 배제됨으로써 그 부적이 저승으로 가는 티켓이었음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중의 관심은 마싱 루이 개인의 몰락을 넘어 그가 왜 제거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거물들이 줄줄이 엮여 나올지에 쏠려 있습니다. 베이징의 붉은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정보들에 따르면 마싱 루이뿐만 아니라 선전 상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의 부인 룽리 또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룽리는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의 최측근이자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내부에 마싱 루이 전담 수사팀이 극비리에 꾸려졌다는 소문은 이번 사건의 등급이 상상을 초월함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에는 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시 시선을 회의장에 앉아있는 리씨에게로 돌려봅시다. 한때 실종설에 휘말렸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에게서는 어딘가 비릿한 피냄새가 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광둥성 정계는 리시 서기와 마싱 루이 성장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중국 관료 사회에서 서기와 성장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특히 광둥성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권력과 돈의 거래가 횡행하는 지역에서 2인자인 성장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1인자인 서기가 홀로 청렴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광둥성은 지난 10수년간 시진핑 가문의 자금 확보처이자 시진핑 친위 세력, 즉 시가군의 핵심 금고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마싱 루이는 선전시 1인자에서 광둥성 2인자까지 8년을 재임하며 시진핑 가문의 백수갑, 즉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총지배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지배인 격인 마싱 루이는 제거되었는데 그와 한 배를 탔던 리씨는 여전히 단상 위에 앉아 펜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재 베이징 정가에는 리씨가 살아남기 위해 잔혹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신마저 숙청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원로파와 군부 실세인 장유샤 부주석에게 무거운 투명장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서약서의 내용은 단순히 마싱루이 부부의 부패 내역을 고발하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마싱루이 배후에 있는 더 큰 몸통, 즉 시진핑 가문과 펑리 위안 여사가 광둥성에서 벌인 은밀한 상업 활동의 증거들을 낱낱이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반부패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시진핑의 측근들이 겹겹이 벗겨지고 있으며 그 껍질 하나하나마다 선혈이 낭자합니다. 마싱루이는 전형적인 항천계 기술 관료 출신으로 시진핑에게 발탁되어 신장을 통치했던 시가군의 핵심 중 핵심이자 차세대 리더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낙마한다는 것은 20기 사중전회 이후 시가군 소속 부국급 인사가 쓰러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시가군 내부에서도 저장성이나 푸젠성 출신의 충성파들은 정치적 압으로 자리를 지키는 반면 기술 관료 출신들은 경제 붕괴 시기에 그나마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혈연이나 지연이 얕아 시가군 내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기 쉬운 외곽 조직이기도 합니다. 장유샤와 원로파가 주도하는 군주 주변 청소 작업이 이제는 곁가지를 치는 수준을 넘어 칼끝을 시진핑의 목덜미 바로 밑까지 들이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리씨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아직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옛 주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륙전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본다면 당신은 그저 관료들이 늘어놓는 뻔한 경제 계획 정도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인지하고 다시 문서를 들여다본다면 이번 회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후 외환에 빠진 정권이 자신의 팔을 잘라내서라도 생존하겠다는 처절한 전시 동원령이자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유서와도 같습니다. 12월 11일 발표된 신화통신 보도문 속에 숨겨진 단 한 문장은 지난 10년의 경제 기조를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그 문장은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이 중국 인민들에게 그리고 중국과 연결된 세계 경제에 얼마나 혹독한 겨울이 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채 벌거벗겨진 경제,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수억 명의 운명이 바로 이 회의록 안에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봉인을 뜯고 화려한 수사 여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적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12월 11일 발표된 신화통신 통신문의 수만 가지 글자들 틈바구니에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가진 문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법한 건조한 표현, 바로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한다는 구절입니다. 중국 경제와 공산당의 화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들에게 이 적당히 느슨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어이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시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경제를 구하겠다며 소위 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난 10수년간 중국은 과잉 생산과 부동산 거품 그리고 지방 부채라는 만성 질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지난 12년 동안 후진타오 시대의 유산인 이 방만함을 맹렬히 비난해 왔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터질 지경이 되어도 당국은 입술을 깨물며 오직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단어만 고집했습니다. 돈을 푼다는 인상을 주어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바로 이 시점에 그들이 스스로 금기시했던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시진핑의 지난 12년 경제 노선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둘째, 현재 집권 세력,
그것이 힘 빠진 시진핑이든 실권을 쥔 원로파든 그들 눈앞에 놓인 경제 성적표가 이미 심정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따질 겨를 없이 아드레날린을 주사해야 하듯 지금 중국 경제는 원칙을 따질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하여 찍어낼 그 막대한 양의 화폐, 그 풀린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 수표를 발행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지원해 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신문에는 이 돈의 목적지를 암시하는 진짜 핵심 문장이 이어집니다. 바로 기존 상품방 인수를 장려하여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금융마술의 실체이자 핵심 트릭입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헝다, 비구 이위안 같은 거대 개발상들의 손에는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와 뒷담한 흉물스러운 건물들만 가득합니다. 자금줄은 끊겼고 땅을 팔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해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심지어 학생들의 급식비 보조금을 유용할 정도로 파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무슨 돈으로 저 산더미처럼 쌓인 재고주택을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앞서 말한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이 등장하여 논리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중앙정부는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은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개발은행 같은 국책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기구나 국영기업들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 국가대표들이 갓 찍어낸 따끈따끈한 돈을 들고 부동산 개발상들의 썩은 매물, 즉 악성 부채를 사주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이를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르지만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떠넘기기입니다. 정부와 부동산 재벌들이 저지른 실패와 빚을 화폐 발행을 통해 전 국민의 예금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마솥에 쌀은 떨어져 가는데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습니다. 정부는 밥을 더 짓는 대신 솥에 엄청난 양의 물을 붓기로 결정합니다. 밥그릇에 담긴 양은 예전과 같거나 더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양가 없는 묽은 미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른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로는 섭취해야 할 영양소, 즉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실질 가치는 물을 붓는 순간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통신문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한다 라고 굳이 강조한 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화법에서 안정 유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부분이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규모로 돈을 찍어낸다면 화폐 가치 폭락은 필연적입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를 외치면 외칠수록 시장은 위안화의 붕괴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사기극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고편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인민의 지갑을 털어가기로 작정한 이상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식탁 위로 전가될 것입니다. 통계국이 발표하는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서민들의 비명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시 경제의 구름 위에서 내려와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중국의 거리, 시장, 그리고 텅 빈 공장들 사이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0.7%라는 기이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뒤에 가려진 차갑고도 잔혹한 민생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12월 10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이라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디플레이션 엣지에는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이 0.7%라는 숫자를 해부해보면 배추 한 포기가 들려주는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통계보고서 한 구석에는 신선 채소 가격 5% 급등이라는 문구가 차갑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1월 중국 북부 지방을 강타한 홍수와 설해로 인해
농작물이 대거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앙 덕분에 물가지수가 억지로 양수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랙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자연재해라는 불행이 없었다면 중국의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의 심연으로 추락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해로 인한 착시 현상을 걷어내고 경제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중국 중산층의 구매력을 상징하는 교통수단,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은 4%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지갑이 닫혔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살을 깎는 가격 전쟁을 벌이며 피를 흘리고 있지만 소비자는 요지부동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비와 식비입니다. 임대료가 2% 하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임대료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꺾였다는 것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 실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귀성 행렬, 소위 인구 보너스가 인구 부채로 바뀌는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지표는 돼지고기 가격의 0% 폭락입니다. 돼지고기는 중국인 식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공급 과잉 탓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민들이 고기를 사 먹는 횟수조차 줄이고 있다는 소비 수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씁쓸한 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설날에도 고기를 살 돈이 없어 천장에 짠 고기 한 덩이를 매달아 놓고 아이들이 밥 한 술 뜨고 고기 한 번 쳐다보는 것으로 반찬을 대신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이가 고기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부모가 짜다, 그만 봐라 며 등짝을 때렸다는 그 슬픈 우화가 2025년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에서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차를 안 사고 집을 안 빌리고 고기조차 덜 먹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정부가 아무리 호전되고 있다고 외쳐도 감출 수 없는 경제 한파의 실체입니다. 이 암울한 데이터표에서 유독 눈을 찌르는 붉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세로 솟구친 지표, 바로 기타 용품 및 서비스 항목의 2% 폭등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금입니다. 채소 가격이 올라서 밥상이 가벼워지는 와중에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정부의 대규모 돈 풀기 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임 투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ME 통화량이나 LPR 금리 같은 거창한 경제학 이론을 모릅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그 어떤 경제학자보다 예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다람쥐가 본능적으로 도토리를 모아 숨기듯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직 차갑고 무거운 금덩어리만이 다가올 폭풍설 속에서 가족의 밥 한 끼를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산 현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 자물가 지수 역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통신문에서 뜬금없이 내권식 경쟁을 심도 있게 정비하겠다라는 험악한 문구가 튀어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소비마저 얼어붙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출혈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익은 증발하고 세금 낼 돈은 사라지고 결국 국영 기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내권 정비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강제로 개입하고 중소기업들을 정리하여 몇몇 거대 국영기업 중심의 독점 체제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4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시장 경제 실험이 사실상 종료되고 통제와 배급이 지배하는 전시 계획 경제로 급속히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세부 항목인 건설업 고용 지수입니다. 11월 기준 이 수치는 41.8%까지 추락했습니다. 기준선인 50%를 한참 밑도는 이 숫자는 건설 현장이 멈춰섰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수백만
수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음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데이터로 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보다리를 메고 삭풍이 부는 기차역에 서 있는 가장들의 축 처진 어깨를 봐야 합니다. 그들 뒤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황폐해진 농촌과 도시에 나간 아버지가 보내줄 생활비만을 기다리는 노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돈을 찍어내 부동산 부실을 막으려는 진짜 이유는 개발상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실업대군이 17세기 명나라를 무너뜨린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처럼 변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실업과 고물가 그리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삼중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내부의 정치적 숙청과 경제 붕괴가 내우라면 중국을 둘러싼 외환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통신문에는 중국 공산당이 대외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단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무역 마찰이나 대국 간의 게임이라고 표현하던 것을 이번에는 국제경제무역 투쟁을 총괄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산당의 사전에서 투쟁이라는 두 글자는 피냄새를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베이징 지도부가 서방과의 관계를 더 이상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준전시 상태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을까요? 태평양 건너편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진짜 실력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스키퍼호 납포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국제 뉴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FBI와 해안경비대 특수부대를 동원해 헬기 레펠 강화 작전까지 펼치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고 가던 이 거대한 유조선을 강제 납포했습니다. 스키퍼호는 선박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조작해 자신의 위치를 속이며 유령처럼 움직이던 배였습니다. 이 배에 실린 110만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는 바다 위에서 은밀하게 환적되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이 기름은 우리가 갖겠다라고 냉소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중난하이가 공포에 떠는 이유는 단 한 척의 배를 뺏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남부사령부가 마두로 정권과 그 대리인들의 소유로 추정되는 유조선 40척에 대한 군사적 납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 때문입니다. 이 40척의 배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저가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입니다. 미국의 정보력과 행동력은 이미 베네수엘라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12월 10일 미국의 사설 구조단체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황금 다이너마이트 작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두로 정권의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구출해 노르웨이로 피신시켰습니다. 헐리우드 첩보 영화 같은 이 작전의 배후에 CIA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미국이 적진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를 빼내오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면 느릿느릿 움직이는 유조선 수십 척을 납포하여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신화통신 통신문이 유독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고 녹색 전력 대체니 신형 에너지 체계니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진짜 이유는 환경 보호 때문이 아닙니다. 기름이 없어서 경제가 멈출까봐 그 공포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제조업의 탈출구도 봉쇄되었습니다. 과거 미중 무역전쟁 시절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거나 부품을 보내 조립한 뒤 메이드 인 멕시코 딱지를 붙여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을 하는 우회로를 애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을 받은 멕시코 의회는 밤샘 투표 끝에 중국산 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뒷문이 완전히 용접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권 정비라는 정책도 결국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출길이 막혀 물건은 팔리지 않는데 공장은 돌아가고 재고는 쌓이니 기업들끼리 서로 죽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 정부는 이제 이 고압소단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시 배급제와 유사한 통제 경제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숨 막히는 포위망 속에서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의 심장에 흑호 도심과 같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골드카드 정책입니다. 그는 델, HP 같은 기술 거물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거주권과 취업 비자를 주고 5년 뒤 시민권을 주겠다. 이 돈은 미국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 건설에 쓰일 것이다. 이것이 왜 중국의 치명타일까요? 델, HP, 퀄컴 같은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가져오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중국의 진짜 엘리트들, 민영 기업가들, 최고의 기술 인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싱루이 같은 최고 위층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살벌한 정치 환경,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위안화 자산, 그리고 꽉 막힌 미래를 보며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농민공과 대학생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고용 안정을 외치는 동안 정작 나라를 이끌어갈 상위 1%의 두뇌와 자본은 저 골드카드를 쥐고 미국으로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리듯 중국 사회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뿌리 뽑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세상에 나온 이 중앙경제공작회의 통신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행간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회의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2026년 피할 수 없는 동요와 혹한의 시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발령한 전시경제 동원령입니다. 이 문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정권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이며 누구의 이익이라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마싱루이, 사라졌다 나타난 리씨,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시진핑조차도 권력 유지와 자원 독점이라는 공산당의 죽음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펑의 방송을 시청하며 안개 뒤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관영 매체가 떠들어대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빚을 내어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집을 살 때가 절대 아닙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지키며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이 이 잔혹한 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장펑의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의 운명과 진실에 관심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장펑의 회원 사이트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